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하면 주택 부분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 주택에 한정돼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한숨 쉬시는 분도 있고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뭐 이런 걱정도 하실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방어적 기제로 그러면 세금이라도 좀 더 줄이거나 진입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 것이며 진입할 때 내가 내는 세금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저도 이게 세제 개편안이 매년 7월 말에 나오는데 그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세제 개편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제도를 내가 2024년도까지 다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이 바뀐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게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똑같은 상황이 1년간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게 도중에 바뀔 수도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상황을 그대로 넋놓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24년 1월 1일부터는 다른 세금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시작될 건데 하나의 이슈가 있죠. 24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죠. 이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약간은 의견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취득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취득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과세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세죠.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가 1%에서 3% 정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내할 만하죠.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산다 그러면 뭐 3천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알겠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3주택부터 8%의 세율을 받게 돼요. 갑자기 이제 8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사실 농어촌 특별세나 그 관련된 추가 세금까지 합쳐지면 8.4%,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9%를 내야 됩니다. 9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부담감이 아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3배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정대상 지역이 3주택 이상, 비조정대상 지역이 4주택자 이상이면 취득세가 12.4%,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13.4%가 됩니다. 그러면 10억 원에 이제 아파트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취득세만 1억 3,400만 원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취득세만 1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에 대한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취득세 개정안? 개정 안 됐다면서?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22년 12월 21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취득세를 2주택까지는 모든 중과세율을 없애고 3주택부터는 전부 다 절반으로 줄여주자라는 취득세 개편안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증여취득세에 대한 개편안도 똑같이 절반으로 줄여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지금 통과되고 있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취득세 개편이 되더라도 3주택부터는 모든 취득세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주택수가 3채 이상이면 취득세는 계속 똑같이 중과로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과거의 정권까지 지켜봤을 때 주택은 약간의 부동산 불패, 부동산 신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을 하면 특히나 우리는 아주 정형화된 상품인 아파트를 취득하면 그것에 대한 자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항상 인지하고 있으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취득이 주택 수로 계속 제재가 된다 그러면 이 주택 실수요자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투자 수요도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집중되는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지역에서는 인구가 소멸한다거나 거기다가 취득세 중과까지 계속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주택이란 상품에 대한 매력도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취득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유할 때의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이어서 별외로 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특별하게 좀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말 그대로 큰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023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자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지서가 언제 날라오느냐? 바로 12월 달에 날라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날라오죠.
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은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납부하는 사람들의 대상자 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로 기본 공제가 올라갔습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 즉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이 과세 표준이 전국적으로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왜냐?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 가격이 정말 아주 대폭적으로 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과세 대상자분들이 거의 다 없어졌을 거라고 첫 번째로 비춰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내더라도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실 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그러면 난 작년에 얼마 냈었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대폭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하셨던 분은 원래 작년에 2천만 원 냈는데 올해 얼마 정도 낼지 예상세액을 계산을 해봤는데 6만 원 나왔어요. 6만 원.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잘못 나왔는지 놀라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지만 어쨌든 부담은 좀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사실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과세라는 법이 아직까지도 존재는 하지만 이 중과세율에 대한 적용이 보유기간 2년만 하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죠. 이거는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대통령령으로 계속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24년 1월이나 23년 12월에 이걸 1년 더 연장하는 게 100%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이런 세금들이 지금 24년까지 똑같이 쓰일 거고 약간의 변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4년 4월 10일 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나오면 세금이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를 참고하시고 나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저는 요즘 강의 때 정말 이걸 많이 말씀드리는데 매년 7월에 개편되면 그걸 제발 좀 본인의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이 개정되고 나서 부랴부랴 움직이면은 대부분은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식이죠.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도 물론 포탈 뉴스에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이 좀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땐 대부분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12월이나 1월에 꼭 해 바뀔 때 갑자기 시간을 내면서 이걸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부랴부랴 알아보는데 세법에 대한 대부분의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세제 개편안이 적용은 완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오히려 12월 말에 세무사님들은 엄청 바쁘죠. 왜냐면 새로운 법을 적용되기 전에 불리하니까 이걸 빨리 적용을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없이 그냥 한참 지나고 났다가 뭐 예전이랑 세법 똑같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셨다가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이것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개편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23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그거 다 언제 그 개정안이 나왔었냐면 2022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23년도에 확정되고 23년 6월 1일에 과세 기준일이 되고 그것에 대한 개정안의 세법에 대한 세금 부과가 23년 12월에 나오는 거예요. 거의 1년 반이나 걸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비를 언제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자산가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자산가분들은 바로 그날 연락이 와서 자, 이장훈 세무사, 내가 세제 개편안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종합부동산세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봐줘.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자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루 만에 그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세액 차이가 뭐 1억 정도 나네요, 2억 정도 나네요 하면 그러면 그게 세제 개편안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 나머지 2억 정도를 괜히 현금화 시켜놓지 않고 무조건 그거를 에쿼티 삼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이 발빠른 제스처는 누구보다 빠르겠죠. 근데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지금 여러분들 본인의 주택에 대해서 한 번도 기록을 봐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본인의 자산 관리인데 본인이 어떤 주택 가격을 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많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걸 현실화하겠다고 해서 급격하게 올라간 것도 있죠.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4% 정도 올랐는데 이 전 정권 같은 경우 막 10%씩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23년도에는 갑자기 그걸 거의 한 20% 다운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또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의 변동폭에 따라서 내 아이 세금이 크게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죠. 갑자기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거는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는 24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산에 앞으로 바뀔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끼는 게 저는 이번에 증여세 개편 중에 혼인시 결혼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녀가 혼인을 하면 위에 직계존속이 증여를 1억 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10년간 5천만 원이에요. 9년 전에 5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 지금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 바로 세금을 내야 되죠. 왜냐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다 써먹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물론 가정은 증여재산 공제가 똑같이 다 5천만 원일 때 가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산 가치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주택 취득 자금을 할 때는 지금 주택 취득 자금 소명을 써야 되고 전월세, 보증금 이제 6천만 원, 그다음 월세 30만 원 이상의 내가 전월세를 살게 되면 전월세 신고서도 지금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녀가 경제적 여력이 안 되지만 독립을 원해서 그때 독립을 할 때 자녀에게 부모님이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좀 보태주고 싶다란 말이죠. 전세자금 좀 보태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거 증여네요 하고 포착해가지고 증여세 세무조사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근데 특히나 이 대상자가 주로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갑자기 전세로 큰 데로 이동을 가거나 아니면 새 집을 산다. 이런 개념은 주로 언제 발생하냐면 자녀의 결혼 시점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결혼 시점 때 갑자기 덥석 큰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예전 같으면 이게 조사가 거의 없었을 거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요즘은 생각보다 이것을 정부 측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취득자금 소명 조사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그게 신혼부부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을 어느 정도 이 세법에 투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다고 정부에서 돈을 줘버리면 이거는 위장 결혼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출산 같은 경우는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출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결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생각한 거는 민간에 위탁을 하자는 시스템으로 이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 2년과 후 2년 동안에 이 1억 원의 추가적인 증여를 하더라도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신랑 측에서 1억에 1억 5천, 신부 측에서 1억 5천을 받으면 총 합계가 3억 원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웬만한 지역에 전세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으니 그걸 토대로 이제 생활의 시작을 좀 해봐라. 신혼의 생활을 시작해보라는 의도에서 이 결혼 시 이 증여재산 공제에 1억 원이 추가가 될 것으로 비춰집니다. 물론 다양한 변수도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했다가 파혼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법이 확정된 다음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다 법이 완전하게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확정은 대부분 23년 말이나 24년 1월에 아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은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순히 내가 현금을 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택을 부담부증의 형태로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좀 적게 내게끔 만들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대비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24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갑자기 혁신적으로 딱 바뀌는 세금이 지금은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자산관리 형태는 꼭 똑같이 가시기는 하겠지만 24년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게 여당이 이길지 야당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오든 간에 어떤 대책의 변화는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23년 7월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안 바뀐다는 걸 알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짠 것과 그 다음에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날 건지에 대해서 A 플랜, B 플랜을 짜고 움직이는 건 또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나도 내야 되네?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왜 세금을 2억을 내야 되죠? 여러분은 6개월 이내에 이 세금을 내야 돼요. 연체가 되면 압류가 돼서 공매로 나옵니다. 저는 진짜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을 거란 얘기죠. 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3명 중에 1명 꼴일 겁니다. 미리미리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상속세 하면 남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서 접한 상속세는 고 이건희 회장님이 상속세를 이제 자녀분들이 내기 위해서 2조 4천억 원치 삼성 주식을 팔았다. 넥슨이 기재부가 갖고 있어서 기재부에 넥슨 주식을 이제 공매를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를 보시니까 이거는 다 기업가들, 재벌에 대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속세를 이제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그 부분들을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나도 내야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1명은 100%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는 상속세 내면 뭐라 그랬죠? 부자의 세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분하고 친해져라. 왜냐면 그 사람은 부자니까.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분들,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왜 세금을 2억을 내야 되죠? 이런 상담의 결과에 놀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OECD에서 지금 1위입니다. 1년에 한국에서 거치는 세금 100이라고 봤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율이 2.42%예요. 그러면 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OECD 통계랑 비교하는 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국가들, 선진국이라고 묶는 국가의 이제 비율이 OECD가 맞지 않습니까? 그 비율의 평균액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OECD 평균액이 0.42%입니다. 그러니까 한 5.7배 정도 차이가 나죠. 상속세는 대한민국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내는 세금입니다. 왜 많이 내냐면 상속세 대한민국에 우선 세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과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그다음 상속인이 남아있는 자녀나 배우자가 되는데 이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총 재산가액에서 공제 몇 개 빼고 세율을 바로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가 또 있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세율이 더 높다라고 하지만 유산 과세형이 아니라 유산 취득세예요. 그게 뭐냐면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만큼 내요. 그러면 세율이 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세율이 1억, 5억, 10억에 따라서 세율이 10%, 20%, 30% 올라가는데 피상속인이 100억 갖고 있는 것과 상속인이 10명이어서 각자 10억 갖고 있는 것과 세율은 훨씬 더 낮아질 거예요. 분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유산 과세형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유산 취득형이기 때문에 세율이 훨씬 더 낮게 적용이 되죠. 실질적으로 적어놓은 세율은 높지만 실효 세율이라 그래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비중은 한국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 조건을 알고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OECD에서 제일 큰 이 상속세와 증여세,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아까 말씀드렸던 세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는 합니다. 이 세율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1억 원까지는 10%, 그 다음에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까지 이렇게 촘촘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세율표를 보시면서 최고 세율이 그럼 30억 넘어가면 50%네. 이걸 받아들였을 때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현실로 돌아가 보면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걸 보고 계신 분의 본인의 자산을 한번 시가를 매겨 보십시오. 하나를 매겨 볼게요.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20억이에요. 근데 채무가 없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채무가 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채무가 2억 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억 원 빼면 얼마죠? 18억 원입니다. 18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상속세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은 웬만하면 모든 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5억 원이 추가가 됩니다. 결국 10억 원이 빠지죠. 어쨌든 5억 원이 빠지든 10억 원이 빠지든 남은 금액은 10억 원 빠진다 그러면 8억 원이 남았죠. 그럼 8억 원에 이 과세 표준이 설정된 거예요. 거기다가 세율표랑 이걸 곱하게 되면 생각보다 놀라운 수치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의 아파트가 있고 일괄공제 5억 원 차감하면 15억의 과세 표준인데 15억이나 10억 정도 되면 4억 정도 세금 나오세요. 거기다 취득세 한 4, 5천만 원 나오니까 한 5억 정도가 세금이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장 큰 틀은 뭐냐면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 자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은 비유동성이에요. 팔지 않으면 현가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은 6개월 이내에 이 세금을 내야 돼요. 5억 원을. 내 계좌에 과연 5억 원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상속재산을 바로 금매를 내놓거나 아니면 연부연납을 통해서 매년 쪼개서 5천만 원씩 10년간 낸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시죠.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충격이 좀 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 가치가 낮아서 나는 세금 안 낸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모 세대는 끝이지만 자녀 세대는 이게 스타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주로 어디에 해당하냐면 임야나 전답 과수원 아니면 시골에 있는 대지 이런 것들 받으셨을 때 이거 어차피 가액 낮으니까 상속세 안 낸다. 상속세 신고 신경도 안 써도 된다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상속세 신고서 때 가액을 어떻게 투영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저의 스타트라고 했잖아요. 상속인의 스타트는 뭐냐면 내가 이번에 이 상속인으로 이 가액을 받을 때 이걸 1억으로 받으면 미래에 내가 이걸 10억 원에 판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9억 원의 차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괄공제가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고 했죠. 그러면은 가정을 해서 이 1억 원짜리를 극단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10억 원까지 올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상속세는 0원이죠. 근데 미래에 내가 10억 원에 팔아요. 양도소득세 0원이에요.
근데 9억 원에 대한 양도세 계산해 보시면 대부분 2,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상속세 신고를 안 했고 나는 그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 안 하면서 흔히 말하면 뭐 세무사 수임료도 하나도 안 냈고 나는 절약을 했어, 세이빙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래 이걸 팔 때 정말 후회를 하시는 분들 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초 지식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법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랑 증여세 같은 법에 묶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세율도 똑같은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받은 만큼 내기 때문에 미리미리 받아놓은 분산해가지고 세율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전제 딱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10년 주기를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왜냐?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야 기존에 증여했던 게 초기화가 돼요. 그 호흡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증여재산 공제도 초기화가 되고 누진세율도 낮아질 거니까요. 근데 이게 똑같이 상속에도 적용돼요. 증여자가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 10년 동안에 증여했던 거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돌아가셨다 10년 이내에 그럼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거 그 다음에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걸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배우자, 자녀죠.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는 대표적으로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증여한 내역이 이 상속재산에 전부 다 얹어져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증여한 게 약간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10년이나 초기화를 빨리 거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그다음에 자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자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공제액수가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세금이 높죠. 누진세율이 적용이 될 때.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주는 사람이 증여자, 받는 사람이 수중자입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이 재산을 줄 때는 이 대한민국은 배우자를 빼고는 공제액수가 좀 낮아요.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이지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 대신 이 받은 사람만큼 주는 거니까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서는 세율이 구간이 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내가 10억 원의 재산이 있고 살아생전에 증여를 한다. 10명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 1억 원씩 증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세율에 적용을 받겠죠. 근데 상속이 펼쳐지면 내가 10억 원에 대해서 한 번에 과세라니까 세율은 높을 수 있겠지만 공제수를 따져보면 또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법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랑 증여세 같은 법에 묶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세율도 똑같은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받은 만큼 내기 때문에 미리미리 받아놓은 분산해가지고 세율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전제 딱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10년 주기를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왜냐?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야 기존에 증여했던 게 초기화가 돼요. 그 호흡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증여재산 공제도 초기화가 되고 누진세율도 낮아질 거니까요. 근데 이게 똑같이 상속에도 적용돼요. 증여자가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 10년 동안에 증여했던 거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돌아가셨다 10년 이내에 그럼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거 그 다음에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걸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배우자, 자녀죠.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는 대표적으로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증여한 내역이 이 상속재산에 전부 다 얹어져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증여한 게 약간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10년이나 초기화를 빨리 거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부동산원에 나와 있는 평균 아파트 매매가액이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대부분 보수적으로 그 데이터를 잡죠. 제가 만났던 분들의 사례만 말하면 경험칙으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2016년 8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5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럼 5억 5천만 원에 그냥 일괄공제 5억 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한 500에서 600만 원 나와요. 그 정도면 상속세라는 걸 내가 내네? 라고 생각하고 마실 거야. 조금 내네? 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모님이 더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2023년 8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지금 좀 빠져가지고 10억이 넘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 산수를 해봤는데 상속세가 1억 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치는 2배 올랐지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거의 17배, 18배 올라간 겁니다.
생각보다 세금의 탄력성은 엄청 커요. 가치가 2배 올라갔다고 그럼 세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겠지, 그 개념이 아니세요. 누진세율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계산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를 가거나 이러면 꼭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자산에서 부채 같은 거 다 빼고 과세표준 일괄공제 5억 원 빼고 과세표준에서 세율 꼭 곱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나오실 겁니다. 특히나 본인 세금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여러분들의 세금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의 세금을 누가 내야 된다? 선생님들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금은 너가 내라, 재산은 내가 가질게 이러면서 상속인들끼리 다툼도 많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니까 가슴이 좀 아플 뿐이죠. 2016년도에 상속세 신고했던 사람이 6,400명 정도 돼요. 인질에서 세금을 냈다라는 거죠.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14조 정도 됩니다. 그럼 작년은 얼마일까? 작년은 19,500명이 56조 정도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거의 두세 배 이상 올라갔죠. 근데 제가 2005년도 정도부터 통계치를 알고 있어요. 2005년도에 상속세 신고한 사람이 한 4,000명 정도 돼요. 2005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거의 아주 그냥 자연 증가 정도로만 올라간 거예요. 1.5배 정도. 근데 한 6, 7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산이 이제는 상속세율에 세금이 내는 과세 대상자로 거의 대부분이 찰랑찰랑 찰 정도로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한 19,400명의 데이터를 보면은 대부분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5억 원부터 30억 원 사이에 90%가 거의 거기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상속재산 형태가 진짜 주택 하나랑 현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리고 가끔 보험 하나, 뭐 종신보험 하나, 그리고 자동차 요 정도 있고 다 돌아가세요. 근데 그 주택 가치가 예전에 3억 원이었는데 지금 2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주택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라는 거죠, 재원이. 거기서 불안감이 이제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은 물건을 담보로 잡고 연부연납이라 그래서 매년 몇 천만 원씩 쪼개서 내는 게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연부연납 제도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제가 세무행정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연부연납은 필수구나. 근데 연부연납 할 때도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속세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경험은 뭐냐면, 이게 11억 원이 넘어간다, 납부세액이. 그러면 부담감을 엄청 느끼하세요. 사실 5억 원 넘어갈 때부터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하세요. 왜냐면 5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연부연납이 최초 한 번 내고 최대 10년간 쪼개낼 수 있기 때문에 총 11조각을 낼 수 있는데, 그럼 매년 5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산금도 2.9% 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5천만 원씩 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연봉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 세전금액이 5천만 원이어도 이 돈 못 내요. 그러면 연체가 되면 압류가 돼서 공매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게 세금, 상속세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다른 통계를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3년도부터 저는 상속세만 연구를 하니까 일반적인 사망자 수가 26만 명부터 촘촘하게 5천 명씩 늘어나요. 그래서 2021년까지 늘어난 게 한 31만 명 정도 매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왜냐면 인구 그래프가 대부분 이렇게 좀 가다가 한번 튀어오르고 또 가고, 큰 하나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유지되고, 이런 형태가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2022년도에는 갑자기 거의 20%가 늘어난 37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인구당 대비를 봤을 때 상속세 신고하는 비율이 그러면은 22년도는 줄어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2016년도에 사망자 수에 비해서 상속세 신고한 사람들이 퍼센트지가 2.2%였습니다. 그러니까 2.2% 정도면 진짜 부자가 내는 세금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무려 20%, 6만 명이나 사망자 수가 늘어났는데도 상속세 신고 인원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5.2%가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매년 0.5%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과 10년만 지나면 사망자 수 중에 10%가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0중 1명이니까 그게 과연 많은 비중일까? 근데 그게 가장 부동산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명 중에 1명이 아니겠죠. 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다? 3명 중에 1명 꼴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세 통계를 보더라도 상속세가 1년에 신고가 19,000명이 되면은 거의 15,000건이 서울 수도권이에요. 나머지 전국은 생각보다 분포도가 낮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과세관청이 그 내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러면 상속세 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그것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금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바로 20%가 붙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매월마다 거의 1% 정도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3년 있다가 세무조사가 일어난다고 치면은 50% 정도 가산세가 붙어요. 그럼 원래 내야 됐던 세금이 10억이다? 그러면 15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생각보다 상속세가 쉬운 세금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세금이고 고액의 세금이기 때문에 기한을 지켜서 가산세를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채무가 더 많아버리면 이때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의 방식을 활용해서 오히려 이거를 승계받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우선 최근에 기획재정부 장관님도 상속세에 대해서 개편을 하겠다라고 고민을 하셨죠. 왜냐면 사실 그게 큰 맥락에서는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좀 기업 쪽을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내가 뭐 기업이 돌아가는 걸 알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상속을 지켜본 결과로 기업의 오너가 돌아가시면 그 기업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기업은 사실은 오너 위주의 기업이에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오너 위주입니다. 오너의 파워가 너무 세죠. 왜냐면 오너를 믿고 거래를 하는 매출과 매입의 거래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제가 그때 언제 크게 경험을 했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한창 왕성하게 40대 사업가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황망하기 그지없죠. 근데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제 환장할 노릇은 뭐냐면 이 사업체예요. 사업을 정말 열심히 일궈놨는데 그 오너 중심의 사업체가 무너지니까 그 사업체에 대한 매출은 이미 이제 거의 몰락으로 가고 있고 거의 폐업의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기점으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상장을 한 법인이 아니니까 비상장 주식으로 그 법인의 오너가 되어 있을 건데 그 비상장 주식은 돌아가신 날 기점으로 되니까 그전에는 매출이 계속 높았다라고 한다면 한 주당 진짜 주식 가치가 엄청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액으로 나는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회사는 망해요. 낼 돈은 없지만 자산 가치는 높은 걸로 나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걸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희 회장님, 삼성전자나 넥슨에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상장주식 회사 같은 경우는 가업승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 가업들은 전부 다 이 나라를 떠버릴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스웨덴이란 나라입니다. 스웨덴은 1998년도에 상속세가 아주 고가의 세금이 나오고 계속 상속세가 아주 높았어요. 근데 한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이 너무 큰 상속세를 내서 못 내가지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유지를 못해서 그 회사를 이제 어디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나온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 유명한 이제 백신 만드는 회사죠. 그 다른 국가에서 그 회사가 유지됐어요. 그리고 연구진의 모든 데이터가 거기로 넘어갔죠. 그 다음부터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2005년인가 폐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왜 돌아가신 날 내냐. 왜냐면 돌아가신 날 내면 상속세를 낼 돈이 또 있어야 되는데 기업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속이란 거는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사망 때문에 이 과세를 하는 거지 어떤 자산 가치의 매각이나 매입이 일어나서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확정 자산에 대해서 결국은 상속일 날 기점으로 딱 무자르듯 잘라서 시가를 매기고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져요. 대한민국도 대표적인 데가 있죠. 37이라고 손톱깎이 회사 기억나실 거예요. 그 회사가 상속세 못 내서 결국 헐값에 팔려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제도도 있지 않냐, 가업상속공제나 이런 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1년에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100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업종의 변경 도 어려워요. 시대에 발맞춰서 도소매업에서 아니면 제조업에서 난 다른 업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그런 스위치가 빡빡하다는 거죠. 물론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것에 대한 개정이 아주 대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긍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기업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에 대한 전환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 자본이득세는 뭐냐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기업은 운영이 안 되니까 추후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근데 최초에 아버지가 법인을 만드셨을 때나 가업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주식 취득가액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이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장수기업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식을 팔았을 때나 기업을 매각했을 때 그때 되는 차익에 대해서 한 번에 과세를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걸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상속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나는 결국 세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개인의 문제로 가면 부동산인데 난 팔지도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가격은 매겨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고액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이 매각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들끼리 병원비 내주시잖아요. 그냥 주면 끝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시군구청, 부동산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세요라고 해버립니다. 이 정도 금액은 괜찮지. 그런 경우 생각보다 없습니다. 현금을 줄지 뭐 부동산을 줄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증여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인지하신 분들은 증여에 대한 고민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겠죠. 그러면 현금을 줄지 뭐 부동산을 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좀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현금은 사실 바로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투자를 할 거야, 뭐 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이런 상황이면 현금을 주는 게 그 목적상 아주 적합하겠죠. 단순히 세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그리고 그 부동산 형태나 그 자산 형태에 어떤 게 적합할 것인지 그것에 맞춰서 증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부동산을 지우는 이유가 이 수중자를 위해서 준다기보다는 증여자를 위해서 준 경우도 많았어요. 어떤 말이냐면 예전에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과세가 좀 중과세로 아주 높은 세금을 부과됐었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부터 해서 그 다음에 쭉 많은 대책이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책도 엄격해졌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중과세율도 엄청 셌었고요. 그래서 막 종합부동산세 몇 천만 원, 몇 억 내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면 1억에 부담이 되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가 결국은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세를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나의 주택 수를 줄이면 종합부동산세 1억씩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허겁지겁 이걸 빨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독립된 세대인 자녀에게 분리해가지고 주택을 증여한 다음에 나의 종부세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자녀에게 이번 참에 부의 이전도 해주면서 나의 세금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을 주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 사라졌으니까 증여에 대한 비율도 많이 빠질 것이냐, 뭐 그렇게 보게 된다면 통계치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계치가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부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여가 상승했다가 살짝 빠진 정도, 이 정도밖에 수치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증여는 지금도 왕성하게 증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녀가 이 주택을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니까 부모가 갖고 있던 주택을 그냥 한 채 주는 겁니다. 나의 세금을 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주택 증여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 상가나 사무용 부동산, 결국은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이죠. 이 말 그대로 월세가 들어오는 수익이 있는 부동산을 주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러면 고민이 될 겁니다. 임대부동산, 이게 임대소득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부동산과 이게 사면은 자산 가치가 미래에 많이 높아질 것 같아 라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주느냐, 물론 두 개 다 완성되어 있는 부동산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왜냐면 그 부동산은 가치가 너무 비싸요. 이게 막 몇십억 할 거니까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 자녀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서 유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세 소득이 굳이 필요 없다라면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동산을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그게 아니면 임대용 부동산을 줘서 유동성을 확보시켜 달라,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녀가 이제 소득을 만든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고, 주택 부분만을 해서 또 세부화 시켜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거래가 일반적인 아파트가 많겠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 개념이 너무 명확합니다. 상증세법상 이 시가라는 개념이 먼저 선순위고, 이 시가가 없었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가액, 그다음에 매매 사례가액, 그다음에 감정가액, 수용가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세대에 앞동에서 내가 갖고 있는 84제곱미터가 뭐 10억에 팔렸다라고 하면 그 10억을 그냥 끌고 와서 시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시가가 너무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때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 대신 자녀는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미래에 팔 때는 세금이 적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다가구나 다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웬만해서는 빌라촌이라고 하죠. 원룸촌이나 이런 데서는 나의 똑같은 원룸촌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옆에 부동산과는 사용 승인일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호수도 개수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동에서 이게 얼마에 팔렸든 간에 상관없이 내 거에는 똑같은 가액을 대입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 중에 매매가액, 매매 사례가액이 없잖아요. 수용 공매도 없죠. 그럼 딱 하나 있어요. 감정가액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주 그것보단 낮은 가액이죠. 기준시가, 이게 보충적 평가 방법 중에 하나인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좀 더 저렴하게 증여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취득가액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10억 정도인데 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은 대부분 60-70%에 해당하니까 70%로 가져가면 7억에 이제 증여를 해주면 3억 원 정도의 증여를 낮게 낸 셈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미래에 내가 팔 때 이게 12억에 팔았다 가정을 해보면 차액인 5억에 대해서 자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활용할 게 있죠. 독립된 세대가 1세대가 2년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주택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데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단독주택을 받을 때 가액을 최대한 낮게 받고 미래에 팔 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0원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이 거래세금이 증여 때도 적게 내고 양도할 때도 적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을 줄 때부터 다 짜서 들어가야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못 짜내게 되면 여러분들 좀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냥 주면 끝 아니야? 이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여의 유사한 형태 중에 많이 믹스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로 부담부 증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저가양수도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부분의 주택에 채무가 없는 게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나 아니면 근저당권이 껴있죠. 그러니까 시가 10억 원의 부동산에 6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에 이제 자녀에게 넘기게 되면 이 6억 원은 유상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거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너가 갚아란 얘기죠.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준다고 치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자녀는 6억 원을 뺀 순수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좀 부담을 적게 가져갈 수 있어요. 확실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한 1억 이상 적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죠? 아버지가 내니까 세부담 당사자 측면에서도 자녀가 돈이 없고 대부분 아버지는 돈이 있을 거니까 아버지가 좀 대신 내줌으로 인해서 양도세를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여기서 리스크가 뭐냐면 이렇게 6억 원의 채무를 넘겨주고 아버지가 이걸 몰래 갚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채무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이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주제인데 이 6억 원에 대해서 자녀가 진짜 매년 갚는지 안 갚는지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주고 내가 몰래 갚으면 되겠네. 몰래 갚다가 바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걸리냐? 그러면 6억 원에 이제 전세를 주고 있다가 자녀가 약간 소득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 반전세 하시잖아요. 3억 원에 뭐 150으로 바꾼다거나. 그럼 3억 원에 이 보증금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당신의 소득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갚았는지 소명하세요 라고 바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억에 추징당할 수 있다는 거 부담부증여 쪽에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가양수도는 간단합니다. 똑같이 10억 원의 주택이 있는데 자녀가 6억 원에 싸게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원래 시가대로 사야 되는데 좀 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뭐 비과세를 받는다거나 하면은 어차피 6억 원의 양도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억으로 양도세 계산하니까 그런 이슈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주 많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인데 신고 자체를 허투루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게 파는 사람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세법적 적용을 받는데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그럼 실질적으로는 6억을 받았지만 이 시가는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6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에 판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6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꼭.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자녀는 싸게 샀잖아요. 싸게 샀을 때는 어떠냐면 이 정도의 차익을 증여세로 내야 돼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빼줍니다. 그럼 10억 원짜리에서 6억 원을 줬고 시가의 30%와 3억 원이면 결국 3억 원이잖아요. 얼마죠? 1억 원이 남았죠. 그럼 1억 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고 이 저가형수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6억 원에 샀다고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계좌로 돈 준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만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아주 간단하고 원시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시군구청, 부동산원,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 준 게 없네요? 그러면 전부 다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세요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거래 형태를 그냥 매매로 매매계약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그 당시의 날짜에 맞춰서 계좌이체 내역까지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더 많은 이제 컨설팅 기법들도 있지만 어쨌든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실수를 많이 하셔서 추징 액수가 엄청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이 펼쳐지면 10년간 계좌 내역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가 배우자랑 자녀들한테 계좌 이체한 내역을 10년치 거를 전부 다 솔팅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역을 이제 출력을 하신 다음에 간단해요. 다 소명해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급부로 아들이 받았다고 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준 내역이 없으면 이거는 부자지간에 이 돈을 주고받은 일종의 차용 형태가 아니라 결국 순수하게 다 증여를 받은 걸로 봐서 그것에 따른 증여세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은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위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신 받아서 어떤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내역까지 전부 다 소명 내역을 좀 만드셔야 돼요. 가끔 아버지가 좀 힘들어서 아들아 너가 뭐 가족들한테 아니면 뭐 친척들한테 뭐 종중 비용이나 나머지 비용들에 대해 정산 좀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끔 이런 미스도 있으세요. 아버님이 이제 좀 힘들어서 성년 후견인이 됐다거나 뭐 자산 관리가 어려우셔서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런 모든 월세를 아들 통장으로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어차피 그걸 받아서 아버지 모시면서 생활비 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좌 내역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받아야 될 임대소득을 아들이 다 받은 거잖아요. 이걸 다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간단하게 행정 편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 이런 영상을 보시고 제발 지금 잘못하고 계셨으면 지금이라도 바꾸셔서 올바르게 좀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비 쪽도 좀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가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자녀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병원비 내주시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대한민국 효사상 아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예전에 1억 줬는데 그걸 내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면서 갚은 걸로 쳐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받은 건 증여고요. 여러분들이 병원비 내주는 거는 이 상증세법상 적혀있는 비과세 항목인 병원비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이 내역들을 좀 잘 만드셔서 이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드리고 아버지가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고 소명할 때 좀 긍정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 한 6개월 동안 그런 것을 끊임없이 세무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상속세 세무조사 펼쳐지고 나서 그걸 부랴부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그게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죠. 왜냐면 기억을 더듬어 가야 되는 시간들이 꽤 필요할 텐데요.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를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10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2달 반 동안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소명이 필요하고 계속 자료를 주고받는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간단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계좌이체 내역이 너무 적은 금액이면 과세관청에서도 이건 정말 생활비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적인 금액이 쌓였을 때 꽤 큰 금액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추징할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은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5만 원짜리가 10년간 쌓여서 800만 원이어서 소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금액은 괜찮지 라는 거는 내가 기준점을 정하는 게 아니라 조사할 때 이 조사관님이 기준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준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현금 인출하고 그냥 내 거 통장에 넣으면 되지. 근데 그 날짜가 인출한 내역과 입금된 날짜들이 계속 반복적이고 지난간의 역사로 봤을 때 꼭 여기서 인출되고 10일 이내에 입금이 자녀한테 갑자기 입금이 된다 라고 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원래 월급이 들어오는 것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입금된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약간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상속세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 엄청 크다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국가 경제에 이 세금이 잘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상속세가 실현됐을 때 내는 세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좀 진지하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라서 세부담이 커질수록 일상생활 자체가 마비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그것까지 말하는 건 좀 너무 나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재산 축척을 하기 위해서도 피상속인은 세금을 이미 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산 가치는 지금 자산 가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원리는 있겠지만 공제액수를 좀 높여주거나 지금의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세율표를 좀 한 번쯤은 과세 표준의 범위를 넓혀준다거나 그런 건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장례식장 잡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고 3개월간 정말 슬픔이 너무 깊게 잠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망 신고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세금 신고를 대부분 상속세 신고 및 납부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실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장례식장 잡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고 상주가 돼본 적도 사실 없죠. 그래서 슬픔에 많이 빠져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매뉴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비용을 낼 때 전 첫 번째 좀 말씀드리는 게 매일매일 장례식장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왜냐면 그 3일치 돼서 한 번에 지불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조금 받은 거 관리가 안 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내셔서 좀 정산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상주가 아니라 이제 상주의 뭐 배우자인 뭐 사위 며느리가 좀 처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 이제 장례 관련된 비용들은 영수증 버리지 마시고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상속세 신고할 때 그 필요 경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망 신고를 하셔야죠. 사망 신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 목록이랑 채무 내역을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주는 거는 이제 지적재산 내역, 지적재산 조회 내역이라고 해서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역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버지가 있으셨구나. 기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 관련 정보 내역은 7일에서 20일 사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으신 그분의 휴대폰으로 매일매일 띠링띠링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역을 토대로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셔야죠. 바로 어떤 거냐? 그 은행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왜냐면 보험이 있으시면 보험도 있겠지만 은행이 대부분 이제 핵심 업무죠. 왜냐? 10년간 증여한 내역을 전부 다 추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과세관청이 어떻게 추징을 하냐? 국세청은 그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 상속세 추징할 때는 이 세무조사를 할 때는 그 내역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권으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죠. 그래서 은행에서 그 10년치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과 그 다음에 상속인의 계좌 내역들 10년치 거를 전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폐쇄된 계좌 내역도 확인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돌아가시기 2년 동안에는 B란 계좌를 썼고 그 전에 8년 동안에 A란 계좌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B라는 계좌만 파악하면 2년밖에 파악을 못하는 거고 A라는 폐쇄된 계좌까지 파악을 해야 전부 다 10년치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그 생각을 하세요. 난 아버지한테 받은 적도 없고 잘 모르고 그런 거 없다라고 하시는데 10년치 내역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맞다. 내가 예전에 독립할 때 전세자금 주셨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거 결국 증여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돈 주면 국세청에서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세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상속이 펼쳐졌을 때는 그 10년치 내역을 통해서 그런 내역들을 확인해가지고 이 모아놓은 걸 한 번에 추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금융습관을 좀 조심히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상속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무디게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위험한 세법상 추징되기 너무 쉬운 금융거래 내역이 너무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0년치 내역들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은행에 이제 지점에 방문하셔가지고 10년치 내역도 받고 계좌 내역 있으면 상속인들이 그 상속 재산도 받고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죠. 그래서 상속인들이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전부 다 챙겨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많이 떼는 서류들은 뭐 주민등록 초본, 등본, 재적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 뭐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5개 이상은 다 떼놓으시는 게 서류 행정 업무에 편합니다. 정말. 쭉 떼놓고 그걸 토대로 사전증여 내역도 보고 자산이 있고 채무가 있고 국세는 연체됐는지 지방세는 연체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세무사님이 이제 상속세 신고서를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금융거래 내역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피상속인하고 상속인하고 거래한 내역만 보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만약에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으면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 관계를 알기 위해서라도 계좌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지난달에 아버지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각자의 금융거래 형태는 아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금융거래 내역을 좀 10년치는 파악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 파악을 하시고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채무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 기간이 대표적으로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속 개시가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채무가 더 많으면 차라리 상속 포기를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도 알아두셔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 상속인 형태가 배우자랑 자녀 두 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상속 포기하시고 나머지 한 분이 한정 승인을 하시면 2세대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왜냐면 민법 천조에 나오죠. 천조에 보게 되면은 상속이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뭐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존속, 배우자는 같이 있고, 그 다음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이네 혈족 뭐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속 포기 3명 다 해버리면 그 아랫세대인 뭐 손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여기 손주도 없다 그러면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고, 직계 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로 계속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과 상의를 통해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상속이 펼쳐지면 사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3개월간 정말 슬픔이 너무 깊게 잠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면 2차 슬픔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시가를 매기는 것이 나에게 더 상속 재산에 유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내가 이 취득가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세금을 좀 내더라도 취득가액을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도 해보고 6개월 이내에 이제 상속세 신고랑 납부도 하시는 거죠. 근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금 신고를 대부분 상속세 신고 및 납부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예요. 이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얼마 정도 낼지를 최대한 빨리 상담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상속세 내는 금액이 나는 생각한 게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막 3억이다. 그러면 완전 예산 편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 예산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납부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냐, 연부연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세액의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상속세 신고 금방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전달에 가지, 그 달에 가지, 막 마지막 달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6개월 이내에 최대한 빨리 계좌 내역, 시나리오, 예산 편성,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세목이란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세법에서 6개월이란 기간을 주겠어요? 6개월도 짧습니다. 진짜로. 진짜 아주 짧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는 세금이 뭐냐면,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취득을 할 때, 그때 상속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 낼 건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사람이 상속주택을 받으면 0.96%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받았으니까 취득세 좀 깎아주자예요. 근데 일반적인 유주택자가 그 주택을 취득을 받으면 2.9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차이 나기 때문에 누가 그 주택을 받을 건지에 대한 논의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같이 넣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6개월 이내 해야 돼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다? 그 세금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나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금 신고가 3가지가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요. 이 기간 이내에 상속재산 협의를 해서 등기까지 완료하면서 취득세, 그 다음에 상속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3가지 잊지 않고 꼭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주식이나 부동산이 언제였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속이 일어났는데 10년간 내 범위에 포함되느냐, 10년 이후냐에 따라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그게 달라질 수 있죠. 법에서는 10년간 상속인에게 준 것, 5년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준 거는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이후라면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겠죠. 근데 10년 이내다. 그럼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증여세 신고를 했는가. 증여세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증여세 신고한 것과 납부한 세액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증여세 신고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얹어서 계산하고, 상속세가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증여세 예전에 냈던 거는 차감해주고 차액에 대해서만 더 내는 거죠. 근데 예전에 증여 받았을 때는 세율이 10%였고 지금 상속세는 50%다 그러면 똑같은 재산이지만 40%의 차액을 세금으로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주기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를 안 했다,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금에 대한 신고도 안 했고 납부도 안 했을 거니까 그 당시에 신고하지 않은 가액에 대한 원세도 내야 되고,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시 가산세. 근데 이게 이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무서운 게 매년 8, 9% 정도가 쌓여요. 이게 만약에 9년 전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7, 80%죠. 거기다 무신고 가산세가 20%니까 가산세만 100%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게 원세와 가산세가 이렇게 다시 또 얹어지고 또
가산세를 내야 되죠. 상속세 신고세 신고할 때 누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왜냐면 과거에 신고를 안 했는데 여기 상속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든 추징세액이 엄청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거 사줬었던 거 내역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요즘 가끔 물어보시는 게 상속재산에 점점 약간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조금씩 포함되고 있어요. 가끔 이제 부모님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헷갈려 하시는 게 뭐 있는데, 아니 비트코인 과세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23년 1월 1일부터 하려다가 2년을 미룬 상태입니다. 지금 2년을 미룬 상태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근데 비트코인, 자산 가치에 대한 재산가액을 매겨서 무상의 이전인 증여와 상속을 할 때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재산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가액으로 계산을 매기고 상속 재산가액에 넣어서 과세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받고 나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돈을 허겁지겁 빼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으면 계좌로 이렇게 주셨는 경우가 너무 명확하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으로 가정을 해보면 부모님 곧 돌아가신다 그래서 9월 달에 부랴부랴 부모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빨리 신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계좌 이체 된 내역은 금방 포착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신고를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조사할 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말씀을 드리죠. 9월 달에 증여받은 거는 12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증여세만 내는데 그 다음 달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 증여세도 내야 되지만 무신고 가산세랑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쌓인다. 근데 그게 거의 20, 30% 되는데 그 아까운 돈을 어차피 내게 될 건데 왜 미리 신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은 세무사님밖에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재산관리에 대한 목적으로 찾아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이 펼쳐지고 나서 사실 만나야 될 분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세무사가 있죠. 왜냐하면 세무사가 이 재산에 대한 파악과 상속세를 내냐 안 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져가면 유리할 것이다, 그런 거를 진행을 해주면서 사실 그 외에 격가지로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적인 슬픔까지는 그 세무사가 케어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같이 이제 상속세를 많이 달았던 세무사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좀 도움 드릴 바는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재산이 가족끼리 다툼 없이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상속재산 협의서를 써서 부동산을 A란 부동산 너가 가져가고 B란 부동산은 너가 가져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서를 쓴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한다는 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이걸 도와주는 사람은 법무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속인들끼리 이제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진짜 일어났다. 협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은 사실 협의가 1순위예요. 가장 1순위는 유언이고, 두 번째로는 협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법정 지분을 가져가고, 이런 순인데 결국은 이제 유언인 대부분 없으실 거고, 그러면 상속재산 협의가 안 됐다. 그럼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소송이 가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변호사님들에게 많은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3분 정도가 여러분들의 상속에 대한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꾸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